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이번 달 27일로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차가 커서 합의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경선 갈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번 달 27일에 다시 상정을 하겠다, 협의체를 만들겠다, 여야가 그렇게 합의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이 언론중재법,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첨예한 거예요? 일단 큰 틀 안에서 보면은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될 시급한 민생 법안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어제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 수술실 CCTV 법안도 그랬고, 그리고 비군사 범죄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성추행 사건과 같은 건 이런 것 경우에는 민간의 수사와 그리고 법원에서 최종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뭐 이른바 이제 교사를 채용할 때 비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이제 교육청이 주관하도록 하는 채용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등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이번 본회의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제일 중요한 본회의가 바로 이번 본회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에 발목이 잡혀서 여야 간에 대립하는 모습들이 보일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 야당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네. 무조건 싸우기도 그렇고 안 싸우자니 야당의 존재감이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의 존재감을 최대한 부각시키되 마지막까지 싸우지 않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필요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은 여당하고 뭔가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그래야 지지층이 존재감을 좀 인식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이 27일 8인 체제를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수기 과정을 통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협의는 된 것 같은데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거에 대한 건 첨예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각각 의원 2명, 전문가 2명씩 해서 8명이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추석주 빼면 한 2주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동안의 과정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협의점을 어떻게 찾아서 제대로 상정이 잘 돼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8인 위원회가 소집은 되지만 결국 이제 여야 이제 국회의원 2명씩 참여하고 또 그 당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4대4 동수에서 거기서 합의점이 사실 모아져 나가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좀 약간 좀 시간을 번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입법 독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뭐 세계 기자협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들이 사실은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강행하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계속 뭐 비판 아닌 비판, 계속 무조건적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또 그 노력이 또 필요했고 이렇기 때문에 두 정당 간의 어떤 합의에서 기간은 연장됐지만 이 기간 동안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여야가 좀 주장했던 어떤 그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서 실제 문제시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독소조항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드러내는 방향으로 좀 타협을 해 나간다면 조금 좁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지금같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재갈법이다. 또 혹은 한쪽은 언론의 그동안의 병폐를 치료하는 치료법이다. 이런 식의 주장만을 계속 선언적 주장만을 반복해서는 사실 그 기간 안에 26일이라는 시간 안에 이것을 합의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항을 드러내라. 그거는 못하겠다.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합의점이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원 법안하고 이번 개정안을 제가 열심히 다 비교해가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도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어요.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언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보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건 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정정 보도가 필요하다. 아니면 반론 보도가 필요하다. 추후 보도라고 해서 내가 마치 유죄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나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은 무죄 받은 사실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추후 보도 청구권도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이건 피해자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힘이 강한 언론사에 대등하게 나름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요.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도 하고 최종적으로 중재 판정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심에 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기구거든요. 또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가 중간에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언론중재위원회도 이번에 90인 이하에서 120인 이하로 30명을 더 늘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재척사유에도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재척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원 자격이나 정당인의 경우에는 탈당을 한 지 3년 이상 지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다가 나왔을 경우에도 최소한 3년 이상 지나야 한다거나 예.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니까 불편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언론이 불편하다고 해서 국민 이익에 봉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불편한 걸 감수해야 피해자들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언론이 대단히 불균형적인 보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이것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론중재법 제3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제30조가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이에요. 손해배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언론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의 침해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사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법률이에요. 예. 여기에 허위 조작 뉴스에 관해서는 좀 더 중과실의 의미를 두어서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도 언론중재위원회가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크게 3가지로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정 보도를 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한 보도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기 3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언론사에 만약에 청구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해금 배상금이 나올 것처럼 언론사들은 보도하고 있지만 거기에 단서가 뭐가 붙어 있냐면은요. 공익 침해 행위, 부정부패와 관련돼 있는 것, 부정부패, 김영란법과 관련돼 있는 행위,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공공의 이익, 공적의 관심사인 경우에는 언론이 보도했을 때 허위 조작 보도 범주에 들어가지 않도록 돼 있어요. 예. 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보도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구 대상에서. 그런 얘기는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왜 언론들이 이렇게까지 거세게 반발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예.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전 개인적으로 공부했다고 자부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도할 때 어떠한 손해를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해서 언론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행위, 그걸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5배 손해배상 최대 그리고 고의 중과실 추정 이 조항을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참 그 평론가님께서는 그게 다 세부적으로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게 우리가 어떤 기사나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사가 시작되는 것은 어떤 작은 어떤 제보나 이런 단서에서 시작을 하고 그것을 기사를 썼을 때 그 기사의 내용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분량이 팩트이고 그것이 아닌지에 대한 이게 어떤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지금 현재 뭐 정치 권력의 견제 부분에 대해서는 빼기로 하면서 결국 뭐 선출직 그 공무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은 뭐 제외를 하게 됐지만 실제 어떤
뭐 이번에 뭐 수산업자 보도라든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거 정치인들 현 정치인이 있고 또 전직 정치인이 있고 또 민간인이 섞여 있고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개인이 또 이 소송을 걸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복잡하다. 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걸 법으로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조정을 하고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법으로 꼭 끌어올려서 이걸 규제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그런 제기되는 가운데 이거를 또 징벌적으로 또 한다고 하니까 예. 이거는 그렇게 되면 더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위축될 것이고 데스크에도 야 이거 잘못했다가 회사에 엄청난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럼 5배 하면 5억 정도 작은 언론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수에서 결국은 언론이 과거에 했던 역할보다 훨씬 더 침체되거나 자기 방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려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그동안의 언론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악의적인 보도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걸러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언론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조치만이 아니라 어떤 합리적 해결 대안을 좀 같이 만들 수 있는. 예. 그래서 시간을 26일이 아니라 연말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사실 이번에 문광위에서 통과돼갖고 법사위에 통과되면서 지금 최근에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간을 좀 더 충분히 가지면서 협의하면 저는 사회 언론의 문제를도 치유하면서 동시에 언론의 자유의 문제를 침해하지 않는 적정선의 타협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영란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짜 수산업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김영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은 이런 보도를 했을 때 허위 조작 보도에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공익과 관련되어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선언적 의미라서 대부분의 보도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가까운 보도는 허위 중과실의 고의 중과실 조항의 추정 조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하고 우리가 만약에 자칫 잘못했을까 봐 걱정이 되는 이런 마음들이 저는 있다고 하면 거꾸로 언론사에 팩트 체크 열심히 하고 반론 열심히 좀 들어주라. 그냥 인터넷에 있는 글을 그대로 갖다가 그냥 복사하듯이 갖다 기사 쓰지 말고 조금 더 기사 같은 기사 좀 써달라. 예.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낫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을 가지고 언론사들이 이렇게 펄쩍 뛰면서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뭐 세계 언론인 협회부터 시작 여러 가지 이제 언론 관련 단체들이 비판 성명 냈다고 하는데요. 네. 그 기자를 저한테 만나게 해주면 제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전해 듣고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언론에 규제를 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거든요. 세계 어느 언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우리는 규제에 관한 측면만 지금 자꾸 부각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규제를 하지 않았을 때 따르는 피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언론이 불편하다고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두 분께서 짚어주신 쟁점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꾸려질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평론가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좀 언급을 삼가 오다가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 논의를 환영한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하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장 그 기본적인 책무는 결국 헌법을 준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탕 위에서 모든 국정을 운영하는 건데 헌법에서 사실 언론의 자유의 부분은 가장 대통령이 준수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그 국회의 시간이다. 그 예. 국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고 그런다가 지금 이제 환영한다 하니까 왠지 그 제3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관전자의 입장에서 쳐다보고는 느낌이 확 들어갔고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가 환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중재자 역할 이런 것도 아니고 관조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태까지 청와대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4년 동안 오면서 사실 모든 법안의 문제에 관여를 하고 입장을 냈었어요. 예. 그런데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러서는 이유는 뭐냐? 저는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사실 기자실 통폐합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그 집권 이제 하반기에 7개월 앞두고 이제 벌어진 일인데 이번 역시 언론중재법도 7개월 지금 남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결국 이제 언론과의 관계에서 최소한 이제 불편한 관계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물러서 있는 것으로 보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아예 그러면 이 법안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든가 이렇게 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그 제3자 입장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제 대통령 임기 말이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아무도 안 쳐다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거나 특히 당내 논란을 불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어찌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과거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은 가급적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좀 예외적인 상황인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 민주당 당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거기에서 언급하면 민주당 내나 아니면 지금 항상 한참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분란과 논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이번에 그 8인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좀 여당이 뒤로 한 발 물러설 수 있도록 해준 것에도 대통령이나 아니면 청와대 역할이 컸다고 또 역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에 좀 실용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마무리를 좀 무난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게 대통령의 어쩌면 뜻이었는데 민주당 이른바 강경파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그동안에 언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반감들 많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의원들이 추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답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상황상 맞는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그 김승원 의원이요,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리고 엊그제 무산된 100분 토론에도 송영길 대표랑 같이 나가기로 한 의원인데 박병석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그 여야 합의를 잘 못한다는 그런 뉘앙스겠죠. 다음엔 더 세게 통과시키겠다.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 처음 듣는 저도 영어였는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의장에 가서 사과까지 했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적절했다고 하면 SNS 글을 올렸다가 삭제할 이유도 없죠. 지금 삭제했죠.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가서 사과할 일도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표현이다. 뭐 이렇게 영문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표현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은 설명하고 있지만 뭐 사실 본회의 처리가 이 야당하고 협의 과정에서 결국 이제 무산돼서 31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새벽에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해왔고 또 고위 중과실 추정 조항도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 안도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쪽에 제시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을 뭐 개혁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정도는 언론이 피해자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나름의 소신이 있었는데 예. 그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합의 처리 요구에 따라서 결국은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불만들을 그 표현에 담았던 것이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욕설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론의 여지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경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급기야 임명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정홍원 당 선관위원장을 향해서 편향성을 거론하며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미 확정된 경선 룰은 토시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납니다.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차라리 그냥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십시오. 8월 초에 윤석열 후보와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만났었다. 이 정도 가지고 편향됐다라고 하면 선관위원장을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주장은 조금 과도한 너무 나간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경기를 심판하는 그 주최 측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 운영을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 방식에 승복하고 따를 생각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후보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선관위원장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현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유승민 의원 인터뷰를 보니까 뭐 선관위가 뭐 기존의 경준위 룰에 대해서 뭐 토시 하나 건들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좀 비판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얼마 전에 그 경준위 안이 이제 만들어질 때 그 원희룡 후보 측하고 그 이준석 대표하고 격한 대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원희룡 후보 측에서 주장한 거는 경준위가 공식적인 당의 기구도 아닌데 룰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해 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분란이 일어난다 이런 점을 지적했던 거거든요. 예. 그 지점이 지금 바로 지금 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준위는 공식적 기구도 아닌데 어떤 안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에 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갖고 발표해버리면 이게 기정사실화되고 기정사실화되면 공식적인 선관위가 들어섰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때 그 유승민 측에서의 입장은 뭐였냐면 왜 경준위를 흔드냐, 왜 서병수 위원장을 흔드냐, 왜 당대표를 흔드냐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거꾸로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결국은 뭐냐면 과거 경준위 안은 본인한테 유리했던 것이고 지금 선관위가 추진하려는 안은 본인한테 불리하다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당의 이제 후보 측들의 이제 의견들을 수렴해서 경선 룰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핵심적 조항 중에 하나가 이제 역선택에 대한 이제 방지 조항이겠죠. 네. 그 외에도 아마도 이제 후보가 이제 15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경준위에서 1차 컷오프를 8명, 2차 컷오프 4명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뭐 8명, 4명이 무슨 당원 당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당원 당규에 있는 공식적인 당원 국민의 비율은 50%대 50%거든요. 그 외에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이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준위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선관위가 해야 되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하나하나 각 후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정할 거 조정해 나가야 되지. 이걸 예. 갖고 지금 현재 각 후보 측이 옛날에 만들었던 경준위 안이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거 건들지 말라. 이거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역선택 조항 결정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거 건드리면 틀림없이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제가 볼 땐 결국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르면 또 모르겠는데 조금씩 후보별로 다 엇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건드리는 건 당을 오히려 다시 갈등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동안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 한 번도 안 넣었어요. 네. 국민의힘이 저 이전 정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이번에 넣자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최고위원회 의결도 했는데 다시 또 보겠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다시 또 보겠다고 하는 걸 또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선 후보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전 했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쪽에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자꾸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쫓아오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의 지지율이 9월 15일 뭐 1차 이제 컷오프 결과 나올 때 그만큼 안 나온다고 하면 대세론이 깨질까 봐 좀 걱정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를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그 힘의 역학 구도가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큰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